네, 오늘의 주제는 뭐 본게임의 존재 이유 같은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다룰 것이라 많은 분들 예상하였을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X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77위암. 저도 이때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네. 하지만 다시 우리 국민의 품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 년 전이죠 벌써.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피격된 정말 그 안타까운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데요. 근데 과거와는 확 달라진 천안함이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0년 임무를 종료한 천안함은요, 13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서 서해소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해군 2함대에 작전 배치가 됐습니다. 해군이 이제 구형의 호위함, 초기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력화 중인 신형 호위함 중 13번째 함정입니다. 호위함에 우리 전에 본게임에 다뤘지만 배치1, 배치2, 배치3 이렇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천안함의 경우는 이제 배치2에 이제 해당이 되는 함정이고 2020년 6월에 건조를 시작한 이래 2021년 3월에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천안함 함명을 이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진수식을 했고요. 2023년 5월 취역식을 치렀고 그로부터 7개월 뒤 작년 12월에 이제 서해 2함대사에 작전 배치가 됐습니다. 네. 함정에 있어서 그 취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군함의 이제 진수, 인수 과정이 끝나고 네. 해군 함정의 일원이 되는 걸 선포하는 게 취역식인데요. 취역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역시 그 마스트의 취역기를 개양을 하는 겁니다. 이 수상함의 경우에는 일단 취역기가 올라오고 나면 퇴역하거나 침몰하는 경우가 아니면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뭐 상징성도 크고 중요하고요. 네. 신형 천안함에 이번에 그 취역기를 개양한 사람들이 근데 과거에 천안함 참전 병사여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기를 이제 올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 끈을 당겨서 왼쪽이 박연수 중령이고 오른쪽이 류지욱 중사인데요. 박연수 중령은 2010년 3월 26일 날 그 피격 당시에 대위 작전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들을 또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가 직각으로 기운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함교 당직자 7명을 전원을 외부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고 하고요. 14년이나 지나서 이제 5,050일이 지났더라고요. 박연수 중령이 신형 천안함의 지휘관을 맡게 됐고요. 그래요? 예, 올해 1월에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예. 진짜 그 적임자라는 말이 이럴 때 이분이 맡으셔야죠.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천안함 함장으로서 이제 밝히시기를 남아있는 전우들은 먼저 간 전우를 가슴에 묻고 적은 바다에 묻겠다. 또다시 도발을 당하는 경우에는 전우들의 목까지 더해서 100배, 1000배로 응징을 해서 원수를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이후로 뭐 서해가 조금 뭐 편안하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뭐 서해가 뭐 더 긴장 뭐 감이 도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책임 해역은 이 북한과 NLL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이른바 접적 해역이고요. 실제로 NLL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 간에 이제 교전도 벌어져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1999년에 1차 연평해전, 2002년에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북한은 NL 일대에서 올 들어서 몇 차례 해상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도발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는 선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신형 대한미사일인 바다수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 8발이 장착된 그러한 모습이고
형태는 원래 러시아의 KH-35 우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제 대한미사일의 대명사인 하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우란 미사일은 하푼 스키라는 별명이 있어요. 러시아 끝에 보면 뭐 우리 여신자들 무슨 스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푼 스키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속 EI 암속 미사일인데 그거를 모방한 그러한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신형 바다수리는 기존의 지대함 미사일을 좀 더 사거리를 늘린 이제 신형을 이제 시험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험 사격과 함께 김정은이 처음으로 해상 국경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백령도, 연평도 북방에 새로 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를 뭐 침범하면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도발적인 언행을 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있죠. 그리고 매년 또 4월에서 6월은 4월부터 6월은 이제 꽃게철이고 그래서 NLL의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서해상 충돌이 오래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신형 천안함 또한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전 백지 단계에서 3단계 전력화 과정을 이제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함정 성능 확인하는 게 있고 또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 평가 이렇게 이제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유형별 전투 능력,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실전과 같은 훈련을 이제 또 해왔고요. 특히 최종 검증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종합 전투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해서 24시간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NLL 침범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천안함은 언제든지 우리 요즘 뭐 이제 국방장관께서 즉강 끝 강조하시는데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북한 도발 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형 천안함 또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최근 중점적으로 저희가 뭐 언급 많이 하고 있는 국방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이제 우리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국방 혁신 4.0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하자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점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핵 그리고 북미사일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건데, 즉 한국형 삼축 체계 운영 태세를 강화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일환으로 작전 수행 체계 발전 그리고 작전 계획 수립 그리고 연습 훈련 발전,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신형 천안함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런 필승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올 1월 3일에 첫 해상 사격 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서남해 전 해역에 걸쳐서 1, 2, 3함대가 동시에 해역별 작전 환경과 또 주요 임무에 맞는 대함 실사격 훈련, 그 전술 기동 같은 거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직강 끝 응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방혁신 4.0에 부합하는 행보를 또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통화하는 힘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기대가 가능한 게 신형 천안함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에 구형 천안함, 과거 천안함은 PCC라고 그래요. 이 초기함인데요. 테트로 캄벳 코르벳의 야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0톤급이에요. 길이가 88m, 폭 10m 크기였는데 이 신형 천안함은 2800톤급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배수량만 2.8배 정도로 커진 거고 만재 배수량은 더구나 한 3,600톤에 달합니다. 길이는 122m고 폭은 14m, 높이는 35m고 최고 속력은 30노트, 시속 55km로 해상 작전 헬기 이제 한 대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군은 이제 초기함에는 천안함이라든지 뭐 동해함 뭐 이런 중소도시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 초기함을 지금 신형 호위함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 2,800톤급 신형 호위함에는 일본함이 대구함이에요. 대구함을 비롯해서 경기함, 서울함, 강원함,
이런 이제 광역 지도급 이상의 명칭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함은 함정 명명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건데 우리 천안 폭침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안함을 잊지 말고 영원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의 이제 불의 공격으로 인해서 비록 침몰을 했지만 그런데 굴하지 않는다. 우리 천안함은 살아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또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덩치가 뭐 2배 뭐 이상 커진 만큼 그 포스 뭐 엄청나죠? 덩치도 커졌고 또 심장인 엔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엔진 중요하죠. 예. 네네. 과거의 천안함은 가스터빈, 디젤 엔진이었는데 신형 천안함은 전투함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오, 예. 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에는 가스터빈하고 추진 전동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자동차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평소에는 소음이 적은 추진 전동기를 운용을 해서 한마디로 전기로 이제 운용을 하니까 조용하고 그래서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인 채 은밀한 항해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적 잠수함이 위협을 하거나 뭐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을 해서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반사화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건조 공법도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함정 승조원의 생존성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게 신형 천안함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또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도 만들어놨습니다. 예. 함정 내 천안함 피격 당시에 전한 46 용사 이름이 새겨진 역사관을 조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서해를 지키는 46명의 전우를 기리면서 또 적 도발 시에 반드시 응징해서 전우들의 명예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정말 적을 확실히 응징해야 될 텐데 응징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 무장 상태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과거 천안함은 이제 주무장이 한 포, 두 포가 76mm가 있었고 그에 이제 40mm 국산 노봉 한 포가 있었고요. 함대함 미사일도 갖추고 있었는데 부활한 천안함에는 뿐만 아니라 무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웬만한 구축함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5인치 함포, 함대함 요도탄 발사체계, 그다음에 근접 방공 시스템, CIWS라고 그러죠. 20mm 발艦포, 기관포를 갖추고 있고요. 수직 발사기도 여러 개 이제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형 KVLS 총 16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전술 함대지 미사일,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해공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공 뭐 이름에서 드러나는 네. 것처럼 이거 우리 기술로 만든 그 무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공이 사실 이 천안함의 생존력을 특히 이제 높여주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이 적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초의 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이고요. 얘가 해공. 예, 수직 발사기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죠. 급격하게 거의 90도로 꺾어져서 지금 날아가는 모습이고 이때 이제 1, 2차 사격 모두 표적에 정확하게 이제 명중을 했다고 하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마하 2 이상의 이제 속도고 최대 20km 떨어진 항공기 또는 대함 순항 미사일 같은 것을 이제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영상에서 막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팍 꺾어지잖아요. 야, 어떻게 그게 이렇게 수직 아닙니까? 90도? 예, 이게 뭐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지금 이 한국형 수직 발사기 말씀하셨던 이제 거기를 통해서 수직으로 발사가 된 다음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표적의 명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고정식 회전 포탑에서 발사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해공은 수직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360도 어디로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방위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측 추적기, 이 천궁2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측 추적기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 해공에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또 활용을 해서 적의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탄두를요? 예, 탄두를 딱 끝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히트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국산 기술에 뛰어난 부분들이 다 이제 접목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형 이제 아이언돔, LAMD 체계 미사일로 활용이 되는 거죠. 네. 뭐 해공만 믿어도 충분하겠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뭐 상황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해공이
요격에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최후 승분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접 방공 시스템 CIWS인데 이게 이제 보통 20에서 40mm의 귀관포를 활용해서 이제 요격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천안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mm가 아닌 20mm 발칸포 형태의 CIWS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안함의 이제 자랑하는 펀치 중에 하나가 전술 함대지 미사일인데 이거는 그 국산 대한 미사일 함대한 미사일의 해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함대지 미사일로 이제 개조한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적 지상 목표물, 뭐 지시설도 다 때릴 수가 있고 또 여차하면은 뭐 북한이 예를 들어 단장 로켓 방사포를 쐈다 이러면 이제 그런 표적도 그다음 해안포든 네. 뭐 이런 표적도 이제 필요한 경우는 때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의미 있는 무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관총인데요. 예. 기관총은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미사일 함프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아주 의미 있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326 기관총이라는 게 있는데 3월 26일 날짜를 따서 기관총으로 명명이 됐는데 이 326 기관총은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 선사한 46 용사 중에 한 분인 고 민평기 상사의 노무가 계신데요. 노무께서 성금을 기부를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해군이 조금 보태가지고 기관총을 18정을 샀는데 이제 그 중에 2정을 신형 천안함에 장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천안함 여러 무장 중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또 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 장병들에게 미사일보다 더 듬직한, 네.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무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신형 그 천안함은 무장이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또 게 있어요? 남았는데 천안함이 당한 게 북한 연합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북한 잠수함정에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한 대잠 능력이 이제 신형 천안함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됐는데 구형 천안함은 함체 밑에 현체 고정형 소나 음탄기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HMS라고 합니다. 헐 마운티드 소나 야건데 이거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대잠 능력이 굉장히 제한이 됐다.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폭 이제 강화를 했는데 파스라고 불리는 장비를 새로 갖췄습니다. 이거는 파워드 어레이 소나 시스템 야건데 예인형 선배열 소나라고 합니다. 예.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 좀 말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예. 이건 말 그대로 예인형 선배열 센서를 이용해서 잠수함이나 어뢰를 탐지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충 이제 개념도가 예. 좀 끌고 다니고요, 진짜 이렇게. 네, 끌고 다닙니다. 예인이란 말 자체가 끌어당긴다는 뜻이니까 예인형 복합 소나를 활용을 해서 이제 표적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다기능 소나 기술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대잠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이동형 수중 조기 경보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잠수함이 요즘 계속 저소음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또 적 어뢰를 탐지하고 경보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술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선배열 센서라는 거는 직경이 80mm, 그러니까 8cm쯤 되죠. 직경이 80mm에 길이 10m 정도의 그 폴리우레탄 호스에다가 수십 개의 음향 센서가 내장되는 음향 모듈을 또 수십 개의 커넥터로 연결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첨단 소재하고 기술을 계속 이제 집약을 시킨 그런 예. 장치인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런 걸 다 갖다 붙여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30노트로 예인을 해도 이게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성능 발휘해야죠, 솔직히. 네, 또 자체 무기로 막 끊어져 날아가 버리면 안 네. 되는 거고 또 소음이 또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이거 자체에서 이런 기술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 기술은 뭐 미국 기술입니까? 뭐 이스라엘 기술입니까? 어디 기술이에요, 그거? 또 국산입니다. 국산화한 거예요? 예, 국산화했는데 이 국산 예인 음탄기 타스는 1990년대 개발에 이제 네. 착수가 된 장비인데 99년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근데 이 개발 과정 이 스토리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눈물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애틋한 뭐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예인 음탄기 개발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연구원들이 혼수 재료 구입부터 제작 시험까지 다 이제 도맡아서 이제 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동해에서 시험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이제 하다가 보면 호수 내부에서 뭔가 이제 신호선이 끊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종종 생겼는데 그러니까 시행착오 개발 과정에서 겪으셨겠죠. 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밖에서 들어놓고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아, 네, 그 당시만 해도 비밀 무기를 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무슨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깊은 밤에 남들 예. 다 잘 때 그것도 숙소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네, 겁니까? 네, 그때는 이제 군 시험장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간 옥상에 한밤중에 올라가서 나는 무거울 건데 들고 가. 네, 거기서 누가 볼까봐 환하게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라이트를 켜지도 못하고 네. 손전등을 간첩 비춰가면서 신고받는 거 아닙니까? 저기 간첩이 있다고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스를 갈라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센서하고 신호선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아유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가 수술하는 거 비슷하다. 그래서 뱀장어 수술이라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네요. 예. 길쭉한. 이 대목에서 우리 개발한 연구원들이 격려 박수 한번 예. 그 고생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 예. 신형 천안함의 예.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 뭐 예. 타스로 타스. 이렇게 예. 거듭났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 과학자분들 뭐 개발자분들, 기술자분들 엄청났습니다. 옛날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도 하시겠죠, 솔직히 근데 지금도 어딘가에 저거보다는 좀 편할 거 없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무기체 개발 과정에서 특히 이런 연구 개발 플러스 시험 평가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세요. 시험 평가도 극한 상황 해야 되잖아요.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어떤 때 그냥 심신산골 들어가서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 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기라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탄생한 국산 예인 선배열 음향 탐지기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함에도 탑재가 됐고요. 이름이 KAN-SQR220K인데 미국산하고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요 핵심 부품은 다 이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와 제작이 됐고 잠수함의 탐색 속력 범위에서 최대 1,800m의 케이블로 수심 300m 아래까지 선배열 센서를 예인할 수가 있어요. 1.8km나 되는 케이블인 거죠. 또 이제 수중 표적이 방사하는 소음을 대역별로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서 서해 남해는 되게 수심이 얕고요. 동해는 엄청 깊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심 얕은 곳을 천해라고 하고 깊은 곳을 심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잠 환경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깊다 보니까 잠수함이 뭐 얼마든지 또 숨어가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국산 예인 선배열 음향 탐지기가 실시간 환경 분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해에서도 최적의 탐지 수심으로 예인해서 장거리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고요. 서해는 수심이 얕으니까 중량 무거운 케이블을 길게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끌리기라는 건 어떡합니까? 그냥 다시 되는 거죠, 다. 그래서, 그래서 300m 경량 케이블을 사용을 해요. 1.8km를 쓰질 않고 300m 경량 케이블을 적용을 해서 센서 심도 30m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m면 정말 얕은 바다죠. 그렇죠. 우리 해녀님들이 들어가시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예인함의 방사 소음이 이 센서에 타스의 센서에 미치는 간섭을 또 최소화한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산 선배열 예인 소나는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에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의 대함 전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예인 음탐기를 통해서 저기 잠수함이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되면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철저히 후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때려잡아야죠. 그래 때려잡아야죠. 그 여기에 이제 잠수함 잡는 국산 미사일이 또 국산입니까?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홍상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여쭤봤어. 홍상어 저도 압니다. 뭐 하늘 나른 어뢰, 잠수함 잡는 미사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거리 대잠 어뢰 또는 대잠 미사일로 불리는 무기고요. 이 홍상어도 해궁처럼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에서 이제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VLS에서
운용되는 대잠 미사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됐다고 하고요. 발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미사일이 발사가 된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적 잠수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 근처에 가면 탄두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탄두가 뭐냐? 어뢰입니다. 예. 국산 경호레인 청상호. 어뢰에 낙하산이 달려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 낙하산 떨어져 나가고 어뢰가 시동에 걸려서 추적해서 명종시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 아, 방식이 참 신기하고 아이디어 좋은 게 수직 발상을 해서 쏴가지고 날아간 다음에 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어뢰는 다 이제 수상하면서 발사가 되는데 그렇죠. 물로 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 잠수함이나 이렇게 가는 와중에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막 엔진 소리가 막 나고 또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발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홍상호는 이제 미사일로 올라갔다가 공중으로 한참 가다가 그 다음에 근접해서 우리 목표물에 근접해서 낙하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인지하고 대응할 시간이 굉장히 이제 없죠. 예. 그래서 그만큼 공격의 성공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운 좋으면 바로 머리 위로 점수한 머리 위로 그냥 직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생각도 들고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자, 든든한 신형 천안함이 서해 작전 배치된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 뭐 북한의 해상 도발이 참 이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바다 수리도 그렇고 또 올 초에 또 뭐 또 수중 시험 뭐 또 센 거 하나 했죠, 북한도? 네, 지난 1월에 북한이 이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헤일 5-23이라는 건데 핵탄두 장착 수중 무인 잠수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북한 주장에 따르면 핵탄두를 탑재하고 폭발을 시켜서 항구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일종의 수중 전략 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3월 24일 날 처음으로 헤일 1이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헤일 2라는 걸 또 시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북한이 이제 수중 핵드론 그 시험에 성공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1, 2차 연평해전 이게 여러 번의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희생된 우리 장병들이 55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55명을 기려서 하는 행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데 8번째 행사가 작년 3월 24일에 있었어요. 여하간 바로 그날 처음으로 이 무기를 헤일 1을 공개를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샀죠. 후한무치로 피꺼솥이라고 진짜 막 다 피가 막 거꾸로 해. 예. 하지만 뭐 우리가 그럴수록 뭐 적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중 해골의 헤일 이거 어떤 스펙입니까? 과거에 헤일 1과 헤일 2에 이제 시험 발사 당시에 공개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헤일 1은 80에서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자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망 거리는 헤일 1형이 600km, 그래서 헤일 2는 1000km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북한의 최북단 항구에서 쏴도 한국의 남해, 동해 모든 항구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위협적이네요, 분명히. 예, 이게 분명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등장했던 헤일 이제 5형은 기존 버전보다 더 발전된 버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일단 이 숫자가 높으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북한의 무기 제원 표시가 사실은 그냥 대남 압박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일 2와 헤일 5를 두 개를 비교하면은 사실은 의미 있는 기술적 진보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평가인 거고요. 실제로 올 초 북한이 이전 시험 때와 달리 그 사진이나 항로, 자망 시간 같은 구체적인 시험 결과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모두가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근데 이 헤일이랑 뭐 비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 원형이라고 해야 할지 러시아의 포세이돈 그 포세이돈이가 뭐 그거 있죠? 있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가공할 수중 핵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201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지난해 1월에 첫 물량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특징이 앞에 탄두도 핵탄두를 다뤘을 뿐 아니고 추진 방식도 원자력 추진이에요. 핵 추진. 네. 항속거리 이런 게 거의 무한대 10,000km 이상이다. 네.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이 길이가 20m에 직경이 1.8m 그리고 중량이 100톤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알려지기는 포세이돈의 이제 탄두가 100메가톤급의 그 탄두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100메가톤급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원생님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인류가 지금 유사일에 제일 센 핵무기 시험한 게 58메가톤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짜르 분바라고 그 수소폭탄이었고 이 지구 충격파가 지구를 윗바퀴 돌 정도의 그러한 이제 가공할 무기였는데 그것도 60메가톤이 안 됐는데 100메가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높이 300m의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100메가톤이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100메가톤을 달았을까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요새는 이제 메가톤은 메가톤인데 어느 정도냐 한 2메가톤 정도 이력을 2, 3메가톤 정도 이력을 갖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데 여하간 북한의 그 헤일보다는 훨씬 강력한 탄두를 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사실은 저도 언론인도 언론에서 남용을 하고 있는데 이 포세이돈이야말로 게임 체인저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즈로만 보면 진짜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맞긴 미력이나 이런 거 보면. 예. 나도 그러면 헤일은 뭐 포세이돈이랑 뭐 동급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포세이돈하고 헤일 좀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헤일은 동력원이 일단 핵엔진이 아니라 배터리나 연료 방식인 걸로 봐서 그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이 헤일에 탑재된다는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 이것도 옛날 사진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위력이 한 5킬로톤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거는 무엇이냐? 아까 이제 100메가톤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메가톤 정도라고 비교를 해도 뭐 한 200분의 1 정도의 그 위력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메가톤급 탄두가 달려있을 거를 예상이 되는 포세이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이 5킬로톤 정도로는 만약에 한국 근처에서 터지면 이제 폭발 자체는 이제 강력하지만 그걸로 이제 정말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포세이돈도 이제 쓰나미 일으키는 실험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의 이런 약한 핵탄두로 물론 핵탄두란 점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헤일을 일으킨다 이름 그대로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방사능이 오히려 나와서 그러니까 주변의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헤일이 아니고 파도를 일으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5킬로톤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분명히 뭐 위력적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위협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자만거리, 항해거리가 얼마냐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없지만 뭐 한 500에서 1000km까지는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데 1000km면 저 돌아서 뭐 남해안 타격 가능하고 또 일본 쪽도 타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5킬로톤 정도의 이력이면 헤일은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힘들다고 보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뭐 미 항모든 우리 이지스함이든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 상당히 타격을 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헤일이 단점이라고 그럴까 한계라고 그럴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하기 위해서는 매일 몇 번씩 무리로 물과학에 부상을 해서 GPS 등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부상을 할 때 우리한테 탐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헤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비는 충분히 해야겠죠. 그럼 물론이죠. 예. 그래서 북한의 이 수중 무인 핵무기 체계의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 대잠전 전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주제가 이제 천안함이었잖아요. 신형 천안함인데 이 신형 천안함이 사실은 예인 음탐기부터 대잠월의 홍성호까지 두루 탑재를 한 함선이니까 이 대잠 능력이 크게 강화된 신형 천안함을 취역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의 헤일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북한의 해상 도발을 막는데 신형 천안함이 활약을 한다는 거 이게 또 사실은 국방혁신 4.0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방혁신 4.0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지능형 삼축체계 능력을 확보를 하는 거고 감시 정찰 능력 확대,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강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기존의 육지 쪽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해상 방어에 바로 신형 천안함이 적극 활용이 되면서
한국형 삼축 체계의 능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전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천안함을 취역시킨 거 외에도 그 각종 이제 해상 작전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신형 초계기, 항공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미일 해군 간의 연합훈련이라든지 협력을 또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 초에도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상함 전력 체계, 이 천안함도 뭐 신형 수상함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보다 큰 이제 울산급 배치 3, 신형 호위함 배치 3, 3,600톤급 호위함을 배치 3로 이제 도입을 하는데 1번 함인 이제 충남함이 이제 건조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총 6척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형 이지스함, 정주대함급도 이제 3척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 국산 함정 건조 기술을 총 집결한 이제 하이라이트가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KDDX인데요. 이것도 6척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은 이미 이제 북한이 넘사벽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더욱 이렇게 대형 신형 함정들을 속속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과의 격차는 계속 더 이제 벌릴 텐데 이러한 것도 역시 넓게 보면 국방혁신 4.0을 통해서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군사 전력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노력 중에 이제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의 도발, 핵 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 플러스 재래식 도발에도 함께 대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안보를 강화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의 활약을 기원하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발전시킨 또 첨단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천안함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잠수함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천안함이 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비극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극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새로운 천안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국방부 주립함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3, 4, 5, 3달 정도 사건 발생부터 조사 결과 발표까지 있었는데 밤늦게 막 12시까지 취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상당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가장 제가 겪은 30여 년간의 북한 도발 중에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천안함을 다시 부활시킨 거는 정말 잘한 거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군 장병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또 형님 또 목이 좀 매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천안 이 현장에 계셨으면 더욱더 그러실 것 같네요. 예. 제 고향이 또 천안이잖아요. 남다른 또 뭐가 있었죠. 예. 진짜 절대 못 잊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했는데, 저 그 소식 듣고 막 그때 특보 뭐 이렇게 막 나오자니까, 아무도 못 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그렇습니다.